이렇게 장이 좋을 때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되게 나쁜 습관이 들기가 편해요. 예, 요즘 뭘 사도 좀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그리고 주식, 아니 뭐 항상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 뭐 부동산 수익률 뭐 10년치 따지면은 주식보다 낫다. 혹은 뭐 주식이 낫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은데 예. 좀 뭐가 나을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네.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뭐 다 뜨거운 이슈죠. 네. 이 이슈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선결해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 네. 부동산 쪽의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못하고 계신가? 사실 결혼한 이후에나 조금 뭐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위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는 네. 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사실이죠. 네.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결혼을 막 하자마자 시댁이나 아니면 처갓집이나 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 저 이번에 대출 왕창 땡겨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요. 라고 하면 그렇죠. 부모님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냐? 밝아져요. 그렇죠. 아,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갚아가다 보면 내 집 되는 거야. 그렇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저 대출 좀 땡겨서 삼성전자 좀 몰빵도 좀 하고 현대차도 좀 사고 그러려고 하는 순간 이 양반이 어떡하려고 하냐라고 뭐 하면서 걱정을 하시죠. 엄청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암묵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망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항상 좋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이렇게 나름대로 로망 아닌 로망을 가진 것이 실제 부동산 투자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야라고 봤으면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아니다. 네. 이따가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망의식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는 이유, 네. 그러면 그게 정말 모든 국가에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교수가 네. 이걸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인이 이제 학위받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부터 그 당시 이 연구를 수행한 시점인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네.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었을 때 수익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네. 전반적인 평균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연히 S&P 500이라는 지수하고 네. 부동산도 부동산 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지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왜냐하면 종목 잘 골라가지고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수 전반적인 추세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20년 뒤에 그 돈은 27만 5천 달러나 29만 9천 달러, 즉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상승한 거네요. 20년 동안. 요 정도 수익을 거둔 반면에요. 네. S&P 5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주식 시장에 딱 20년 묻어뒀다. 그냥 묻어뒀고 난 그걸 그냥 통장 다 찢어버리고 뭐 난 중간에 그냥 뭐 잊어버렸어. 환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난 몰라 하면서 이제 네. 완전히 딴 생활하고 20년 뒤에 그걸 딱 타졌다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10만 불을 10만이? 지수에 투자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배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해서 2배 가까운 두 배.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유 그 기간 동안 미국 경제 좋았나 보네요. 이게 그 다음 반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니얼 퍼거슨 교수는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인 자신의 모국에 해당되는 영국을 가지고 동일한 기간 동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집계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똑같이 20년 동안 영국의 대표적인 주택 관련한 지수하고 네. 영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FTSE 지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영국 집값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 영국은 4배 정도 올랐어요. 4배. 자, 그런데 영국 집값 4배 올랐을 때 영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FTSE 지수 얼마 올랐을 것 같습니까? 7배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동일한 거의 한 기간 2배 동안 가까이 그렇죠. 수익률이. 부동산에 비해서 주가에 투자했었을 때 2배 가까운 수익을 수익을 난다. 거두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다음 어디 시장이겠습니까? 한국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죠. 아이, 그건 외국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워낙, 라고 생각할 수가 워낙 있어요. 집값이 많이 뭐 예.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IMF라는 우리는 바닥 쳤을 때, 외환위기, 97년, 네. 98년 외환위기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다 올랐을 테니까, 아. 그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외환위기 파고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네. 그 다음 걸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신용카드 대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까지 지나고 2004년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 한국거래소에 투자했었을 네. 때랑 우리 지수예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부동산 그 시세 지수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 있어요. 두 가지 지수를 아파트 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 두 가지 지수를 바탕으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파트 지수하고 네.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지수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파트 지수는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배 부동산 가격 오른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8억짜리 샀다 그러면 12억 정도 된 거고 네. 5억짜리 샀다 그러면 한 7억 5천 된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네. 150%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150% 올랐으니까 3배 가까이 오른 예.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가 아파트에 비해서 3.5배 더 가량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일 창 들여다보면서 네. 오늘 팔아, 내일 팔아 이거 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매매하는 거는 그건 제가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네.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비교를 하려고 하면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을 오늘 팔아, 내일 팔아 이런 사람 그렇진 없잖아요. 않죠. 부동산은 묵직하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짧아도 2, 3년? 그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비슷한 추계로 비교를 해봐야죠. 네. 2, 3년 안에 팔았을 때, 2, 3년 안에 주가 팔았을 때를 비교하는, 아니면 이처럼 10년 가까이 내가 살던 집을 팔았을 때, 10년 가까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때,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는 네. 확실히 주가의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데, 그렇죠.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서 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더 쪽박이 날 수 있는 건 그건 다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수익률은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로망, 열망, 선망의식을 갖게 된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편향성은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함의, 가치, 이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요, 부동산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요, 신분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신분제 사회가 없어진 지 이제 100년 될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있다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고 있다는 건 네. 신분이 귀족, 왕족,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양반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이런 말할 수 계층이 부동산을 갖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중인이나 아니면 뭐 평민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선배들이 내 부동산을 갖게 됐어는 그거는 그냥 내가 자산 하나, 투자처 하나 가졌어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던 그 수많은 어떤 이주민들이 네. 미국에 왜 넘어온 거예요? 뭐 자기 정말 땅 갖고 싶어서, 그렇죠. 자기 집 갖고 싶어서 이렇게. 땅 갖고 집 갖고 내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계속 내가 소작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이처럼 신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영된 거기 때문에 선망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옛날에 그러면 정말 신분제 사회에서 토지는 아예 매매가 안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법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서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 니들도 돈 벌어서 이 나한테 소장만 짓지 말고 어서 땅 사서 니네 농사 지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 당시에는 토지 매매 그 거래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증빙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주계층들이 희석시켜 버렸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땅을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땅 거래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와 법적 근거를 희석시켜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자체는 아예 매매가 안 거의 되는 거죠. 사실상 안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과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일부러 만들어 버렸고 그 때문에 매매 자체가 억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계층이 땅을 전유해서 소유해서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영미권 국가들, 즉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그 뒤에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때문에 설마 지금까지 편향성이 있을까요? 자, 어떤 그 뒤에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땅이 없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투표권이 없어요. 와.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 선거권 모두 다 없는 거예요. 아, 좀 설명을 드리면 영미권 국가에서는요. 네.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으려면 네가 땅은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시민이지. 아니면 뜨내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 국가에는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고 소장농에게는 지주계층과 동일한 선거권이 부여된 것이 거의 20세기 초에 와서야 그게 가능했어요. 와. 그러니 이 땅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이게 다른 밸류들이 많은 거예요. 네. 혜택이 훨씬 많아지는. 그렇죠. 그리고 내 그냥 신분을 보장받고 내가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나의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네요. 정말 이게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고. 그렇죠. 특히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트럼프도요. 트럼프 가문의 그 문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도널드 트럼프 가문에. 그게 트럼프 타워나 이런 데 가끔 그 문양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넘어와서 귀족이 아닌 계층이 넘어와서 나도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귀족 행세 좀 해봐야지 하면서 자신들의 가문의 문양이나 휘호 같은 걸 사용하는 데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문양과 휘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법으로 꼭 이걸 못 사용하게 막은 건 아닌데 관습상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이 문양과 휘호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그 뭐예요? 문에 걸어둔 그 문패예요. 문패가 없는 거예요. 네. 야, 너희 중 문패 없어? 없어. 땅이 없구나. 존재감이 다르겠네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영화 제가 기억이 가만히 있지 안 나는데 흑백 영화였었는데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가슴 짠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오일머니 벌려고 아버지가 어디 중동에서 이제 네, 그 네. 건설 인력으로 갔다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온 가족이 우리 한국의 뭐 현대 개발사를 보여주는 뭐 눈물 없이 못 보는 그런 네, 거 네, 옛날 네. 영화 있잖아요. 왜? 국제시장 네, 같은 맞아요. 약간. 거기를 보면 국제시장 같은 건데 네. 그 오일머니 벌어와가지고 드디어 작은 집이지만 집을 딱 얼면서 가족들이 문패를 딱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분인 거죠. 그 휘호라는 게.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단순히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격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도 온전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뒤에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기 시작한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 정치권입니다. 정치. 바로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면서 저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가끔 이런 낭설 아닌 낭설 있죠. 10년 위기설.
네, 뭐 많이들 뭐 아니면 5년 주기 위기설 네, 뭐 네. 이런 소리들 많습니다. 근데 그 10년 주기 위기설, 5년 주기 위기설 사실 경제 이론이나 경제적인 로직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산업 사이클 주기상 네. 뭐 10년 파동이니 5년 파동이니 뭐 주글레프 파동이니 뭐 쇼크라 파동이니 뭐 이런 파동 예. 이론들은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5년, 10년 주기가 그런 그 산업적인 파동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왜 5년 위기설이 불거졌을까? 10년 위기설이 불거졌을까 봤었을 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제도가 바뀌면서 생긴 요인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정책 제도가 왜 5년, 10년 단위로 바뀌었느냐? 선거가 정권 5년, 교체가 10년 단위로 일어나니까 네. 5년에 뭔가 바뀌었으면 그런 이슈, 10년에 바뀌면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대공황이 유발되기 이전에는 미국은 자기 거주 비율이 40% 수준에 국한됐었어요. 소위 이제 자가 비율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내 집, 내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 했었었는데요. 하지만 대공황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이 대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금융상품만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갚는 게 아니라 이자 갚다가 만기에 통으로 갚아야 되니까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부담이 됐었죠. 훨씬 크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대거 돈을 갚아야 될 그 시점이 뭐와 맞물렸냐 하면 그래서 대공황을 이 부동산 정책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1920년대 중반과 2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거든요. 네. 그때 금을 들고 왔어요. 아, 왜냐하면 내 재산을 뭔가 거기 있는 가구나 실물을 다 들고 올 다른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다 팔아서 네, 그걸 팔아가지고 금만 들고 오면 이걸 미국에다 팔면 달러로 바꾸거나 땅을 살 수가 있으니 금을 대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금이 갑자기 일거에 이렇게 많이 넘쳐나니까 그 당시 우리 금본위제 들어보셨죠? 네. 화폐의 단위는 금에 맞춰 금에 있거든요. 맞춰 그러니까 금이 들어오니 화폐를 잡고 더 발행해서 화폐가 발행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초창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화폐가 자꾸 많이 발생되니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실물 가격은 또 높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 직전에는 자꾸 실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야, 그럼 나도 빨리 토지 사고 집 사고 뭐 해야겠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와도 그 만기 때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왔을 테니까 네, 그거 팔아서 그 이자 저 원금 내고 내가 나머지 시세 차익도 내 돈 생기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많은 돈이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만기가 됐을 즈음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 다 내야 된다고. 네. 그 즈음에 경기가 더 좋아지고 이민자들이 더 늘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라 아니었던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1929년에. 네. 그러니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들어왔던 돈들도 잘 안 도니까 이게 더 나도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고 네, 네. 그런데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집은 어떻게 된다? 팔리지도 않을 팔리지도 거고. 않고 그만큼 그러면 가치도 떨어질 못 받는 거고. 거고. 그럼 난 더 싸게 내놓게 되면서 부동산 더 빠질 거고. 그렇죠. 바로 그냥 공황으로 끝낼 수 있는 게 대공황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렇게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예요. 자, 최근도 한번 돌아볼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 그대로 모기지잖아요. 네. 그럼 이 모기지는 왜 일어났느냐? 바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부시 대통령. 네. 그 부시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몇 안 되는 대통령 하나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다. 네. 아마 집에 밥 먹으러 갔더니 아빠가 잔소리 좀 한 것 같아요. 네. 야, 너 이러다가 선거 떨어진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아빠, 그럼 경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유동성 공급해서 경기 부양하고 돈 풀어라. 예, 돈 풀고 사람들의 경제적 꿈을 실현시켜 줘 라고 아마 아빠가 잔소리 대땅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온 게 뭐냐 하면 네. 그 당시 미국 경기가 나름 나쁘진 않아서 중남미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넘어왔었고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집 사는 거. 그렇죠. 나도 미국인들처럼 원래 네, 원주민들처럼 아파트 잔대밭도 좀 있고 아하. 1층, 2층 딱 있으면서 제대로 된 양옥에서 우리 애들 키우면서 여기 터전을 잡고 싶다. 그런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 드림이네요. 그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요.
이 사람들의 표를 잡지 않고서는 넌 안 돼. 그리고 어차피 부시는 어디 쪽이에요?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오일머니로 돈 번 미국의 거대 재벌 기업 중에 한 상속자이자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도 예일대학교를 나온 최고의 주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토끼를 잡을 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아야 선거에 당선이 되니 산토끼에 해당되는 저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이민자들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해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 정책으로 만든 게 법 이름이 아메리칸 드림 액트예요. 미국인의 꿈의 법. 와. 그 꿈의 법이 뭐냐?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모기지 대출 해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법이 바뀌니까 금융은 꼭 기억하십시오.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로 막은 금융상품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법에서 어떤 대상에게 얼마만큼 대출을 하고 어떤 금융상품을 팔 수 있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금융입니다. 금융산업이에요. 금융은 그래서 규제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꼬를 부시가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모기지가 아니라 서브, 이제 그 신용등급이 안 되는 서브 계층에게, 우리로 따지면 차상위 소득 계층에 준하는 사람에게도 모기지를 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진짜 출장 갔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현지에서 내가 잘 아는 웨이트레스도, 내가 잘 아는 스트립 댄서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도 집을 2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분화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출장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상품을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모기지에 관심 있겠어요? 그래서 야, 미국은 땅이 넓어 참 좋네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출이 이제 돼요. 그래서 영화 빅쇼트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실제 그런 일이 생겨서 땅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집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내 돈이 아닌 것으로 집을 산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생긴 거죠. 정말. 예. 그 서브프라임,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우리나라까지도 그 당시 한번 발돋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하면서 대우건설 인수하고 대한통운 인수했던 금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룹사에서 해체해버린 상황이 생겼고요. 정말 전 세계적인 파급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 뭐다?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선망의식, 로망을 담보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라는 정치. 바로 그래서 5년 주기, 10년 주기의 근원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그걸 악용하는 물론 정치가들이 가장 큰 원죄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편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들 우리 이런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했었을 때요, 주식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다 부동산 그랬어요.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부동산도 이제 살 대로 샀는데 또 규제 때문에 부동산을 못 사게 막아놨더니 남은 돈이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주식으로 온 거죠. 남은 돈만 온 게 아니라 빚내서 주식, 빚내서까지 온 거예요. 비투 한다고. 자, 항상 뭔가 제도적으로 대출을 쉽게 해주거나 제도적으로 뭔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 경제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런 표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 투자할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제된 탐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투자하시면서 탐욕을 안 부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신의 노후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내가 주식을 잘 몰랐는데 누가 그 사이에 2배 벌었대. 누가 테슬라라는 난 한 번도 안 타본 차가 더 투자해서 어떻게 됐대. 누구는 SK 바이오팜 공모에 넣었다가 얼마가 됐대. 이런 소리들. 그리고 누구는 아파트 가격이 영등포에 투자했다 10억을 벌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 허망하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늦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돈은 없고,
그러면 비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증빙하고 있어요. 항상 오르는 장세는 없습니다. 항상 올랐던 부동산도 없어요. 우리 요즘 부동산 좋다고 하지만 우리 그렇죠. 서울에 몇 군데만 뭐 어떻게 보면 불패 신화가 있는 거고 그 좋은 분류 지역으로 하나 해당되는 목동마저도요. 네. 사실 목동 집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른 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떨어졌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셔라. 빚은 중간중간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지금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제때 못 갚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으니 내 여윳돈이 있으면 굴리는 건 개인 책임이니까 네. 뭐 편하게 생각해 보시되 무리하진 하지 마라. 이런 뭐 결론을 주식이든 내립니다. 부동산. 예. 그리고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 부동산 불패 실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죠. 통계상 불패 NO 아니다. 주식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더 좋았다. 따라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대출 끼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좀 비교하면 뭐 장기적으로 비교하면은 뭐 네. 주식이라는 게 조금 더 뭐 성과가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뭔가 순간순간에 봤을 때는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굉장한 착시 현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교수님. 네.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요, 내가 여기에 얼마를 넣는데라는 심리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순간적으로 몇 억을 손해보고 판다?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주식도 몇 억을 넣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을 몇 억까지 한 종목에 넣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손은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300만 원 포기하고 내가 팔았어. 1000만 원 포기하고 팔았어.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묵직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멈추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2, 3억 금방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2, 3억 빠지고 나서 하는 방법은 뭐냐? 홀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일어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음 상승 국면을. 그래서 실제 목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목동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나서 몇 년째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동에서 내가 실제 부동산을 팔고 가고 싶은 사람은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팔리지도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땐 네. 팔리잖아요. 손실은 보진 하지만. 그래서 위험이라는 걸 뭘로 매저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도 다른 것이고, 부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거래량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 네. 교수님 같으면 네. 닦아놓고 부동산을 투자하시겠어요? 주식을 투자하시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 아픈데요.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이제 제 말을 안 믿고 이거 시청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이걸 좀 설명을 대답이 드릴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KDI라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네. 하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갔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를 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직장이 거기니까요. 네, 그렇죠. 거길 터로 잡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학으로 이직을 하면서 네. 이제 세종시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와야겠지 하고 이제 서울을 딱 살펴봤더니 제가 살던 그 집을 지금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못 사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욕심낸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살던 데 가서 살자 거기 좋았잖아 하고 가려고 했더니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네. 뭐 수업 있을 때만 이제 올라오고 당분간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요 5개월 동안 세종시 집값이 그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파파파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확히 4개월 지금 10일 지났는데 네. 4개월 10일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전 이사를 못했던 서울 다시 들어오지 못했던 못해서. 세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4개월 10일 동안 제 아파트가 4억이 올랐어요. 와.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직 안 팔고 있는 안 팔고 상황. 왜냐하면 서울에 그 집을 다시 살려니까 약간 모자르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한 이 상황. 올라올 때까지 많이 따라잡아서 제가 다른 욕심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고 싶은 소박한 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좀 견뎌보자. 지금 혹시 이러다 떨어지면 어쩌지 했는데 주변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을 기반으로 이제 경제를 온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교수고 학자니까 이론이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복도방 아저씨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아저씨 어떻게 되는 어떻게 해야 거예요? 되냐, 했는데 아니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면서 기다려 한 두세 달은 더 기다려 바로 이사하셔야 돼 그랬더니 저는 실수요자예요. 근데 어디지 그때 어디 사시려고 했지? 거기 서울 거기요 그랬더니 그러면 두세 달 더 해서 이사 비용이라도 받아가세요 라고 하시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제 포트폴리오 스토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주식 투자 방법론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런 방송이라든가 뭐 기고라든가 개인 뭐 어떤 그 학교 활동들 때문에 좀 일정이 굉장히 좀 빠듯해요. 네네. 솔직히 빠듯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주식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움직임이 좀 심한 종목은 적합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원래 오늘이 딱 팔아야 될 어떤 큰 악재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살짝 놓치면 나 혼자 한 10%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과가 바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종목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변동성이 큰 네네. 종목은 별로 좋지 않고 차라리 나는 한 중기적으로 한 1, 2년 또는 어떤 분은 뭐 유학 가야 된다 하면 5년 묻어놓고 갈 만한 종목, 묵직하게 중장기적으로 좀 패턴을 볼 만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쭉 보니까 코로나19가 올 초에 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제 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했었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 뭘까 하고 주식시장을 보다가 아유 그러지 말고 난 금에다 넣어야겠다 해서 올해 저는 금에다 좀 많이 넣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주식을 하지 않고 금에다 넣었다가 지난주에 저는 팔았어요. 정리를 싹. 네.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뭐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더 두시지 왜? 라고 하신 분도 많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이 달성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지 않은 또 뭐 조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 달 정도 고민했다가 또 짜겠죠? 저는 또 이번에 짜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의미는 아니고 네네. 바쁘다 보니까 또 한 1년이나 2년 묶어둘 거 찾아봐야지 하는 형태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저 기자님 좋은 종목 있으면 또 추천 좀 해주시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 뭐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한 직장에서 한 5년, 6년을 일해도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을 좀 투자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소액으로라도 뭐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은 실질적으로 단돈 10만 원, 30만 원을 가지고도 빌딩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혼자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부동산 펀드를 내가 사거나 아니면 니치 상품이라고 해서 네. 그런 상품에 돈을 묻어두면 내 돈뿐만 아니라 나 같은 다른 소액 주주들 거를 전부 모아서 어떤 뭐 동부 이천동에 빌딩을 산다든지 용산에 있는 빌딩을 산다든지 이런 데 이제 자신의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 부동산 가격의 시세가 올라서 또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 내가 다 온전히 살려면 몇 억, 몇십억이 있어야 정말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몇십억을 가진 다음에 그 수익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의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거는 너무 늦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수익률을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빌딩을 사는 그 펀드나 리츠 상품에 나도 한 주나 한 금융 상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물론 투자 자금이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네. 없지만 역시 내가 원했던 수익률과 내가 원하는 변동성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조금 관심을 두시면 꼭 내가 돈이 왕창 모여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은 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금융 상품들은 이미 다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빌딩 살 거고요. 어느 동네 어떤 빌딩 살 거고요. 어느 동네 어떤 오피스텔 살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필요한 자산은 2,500억이에요. 자, 투자자들 모이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런 기분이 들죠. 야, 저 빌딩 내가 만약에 산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펀드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액도 이제는 가능은 하다. 가능한다. 단지. 아니 그러면 그런 부동산 펀드도 결국에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부동산 투자를 좀 할 때 뭐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건물을 보거나 그런 거를 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팁은 일단 그 제일 좋은 것은요. 사실 새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 새 아파트. 예, 왜냐하면 이게 새 아파트가 어디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옛날 아파트의 시세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들의 개발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요즘은 정주 여건이라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어디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아파트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소액이면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런 소액 지역에 있는 것들은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매매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큰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액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10년 가까이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 물건은 싸다고 무작정 덤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을 좀 선정하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식은 아까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좀 유출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종목과 투자 방식이 달라요. 특히 저는 요즘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네.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되게 나쁜 습관이 들기가 편해요. 네. 예, 요즘 뭘 사도 좀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하방 국면으로 들어갔었을 때 큰 낭패를 본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습성과 패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좀 오픈을 시키세요. 제가 이 종목을 샀던 이유는 뭐고요. 왜 이때 샀고 왜 이때 팔았고요.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뭘 보고 있습니다라는 걸 많이 오픈시키면서 어때 보여?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금 나도 모르게 물들고 있는 나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결국 선택할 때는 또 이제 기업 공시를 많이 봐야 된다고 네. 얘기를 뭐 주변에서 많이 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공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편에는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공시 자료에 대해서 들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재밌게 보셨나요?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티타임즈 투자자를 위한 기초 경제 상식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